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삼성전자가 블랙베리를 무려 8조 원이 넘는 가격에 인수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블랙베리 주가가 엄청 뛰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블랙베리는 한때 스마트폰 업계의 선두주자였는데요. 애플과 구글, 삼성전자의 아성에 밀린 지 오래죠. 결국 인수될 길만 타진을 하고 있나 봅니다. 반면 소니는 지속적으로 적자만 보는 휴대폰 사업부를 인수해줄 주체를 찾고 있습니다. 소니 내부 관계자는 어떠한 사업도 영원한 것은 없다라고 했다는데요. 이외에도 TV 사업부도 매각한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수해줄 곳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코트라는 지금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유럽의 알짜 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중국 기업들은 유럽 기업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일본도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도 첨단 기술이나 또 경영 노하우를 잘 갖춘 유럽 기업들 살 기회를 잘 포착하면 좋겠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인수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지금 수면 연장하는 논의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운영 허가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할 것인지 아니면은 해체를 할 것인지 이걸 놓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월성 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논란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060조 원을 넘어섰죠.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음 달 초에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작년부터 정부가 고정금리 확대 정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현장에서는 고정금리가 아닌 대부분 혼합형의 금리를 가진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3년에서 5년 정도는 고정금리를 유지하다가 변동금리로 바뀌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저금리니까 괜찮지만은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면은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입니다. 손해는 정말 대출자만 보게 된다는 건데 이런 정책을 왜 펴고 있는 건지 다시 이 고정금리 확대 정책이 빚을 더 늘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아름다움은 DNA로 결정된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어떤 피부 DNA를 타고났든 피테라 에센스로 피부 표면 고민 극복할 수 있으니까. 타고난 아름다움 넘어설 수 있어요. 피부의 운명을 바꾸세요. SK2 피테라 에센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국은행이 결국은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금통위가 있었고요. 예. 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는 예상했던 대로 동결이 됐습니다. 2%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기준금리 2.0%가 지금 3개월째 그냥 동결 상태고, 이어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년도 경제 전망에 대한 이제 수정 전망치를 내놨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지난 12월에 나왔을 할 때가 3.9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2015년 경제 전망. 근데 이거를, 불과 뭐 한 달 만에 3.4로 0.5%포인트나 하향 조정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2.4에서 1.9로 굉장히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4분기 실적, 그러니까 12월에 내놨을 때는 이제 4분기 실적이 반영이 안 됐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4분기 실적을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상보다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성장률이. 예.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세수 부족, 그 다음에 또 당톡법 시행에 따른 이제 모바일 쪽의 시장 부진, 이런 것들이 겹쳐서 어쨌든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굉장히 나빴고, 그러다 보니까 연쇄적으로 금년도 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라고 말씀했는데 3.9에서 3.4로 낮춰졌고,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은 2.4에서 1.9로 내려가게 됐고. 이 정도면은요. 사실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많이 내린 경우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체감되는 온도는 굉장히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한국은행의 이 전망 능력에 대한 사실 좀 약간 뭐랄까 좀 부끄러운 상황이 된 측면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작년 4월에 전망할 때 2015년이 4.2였고요. 예. 7월에 전망할 때 4.0이었고요. 3.9,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3.9로 했던 게 12월이 아니라 10월이었습니다. 10월이요. 예. 예. 그때가 3.9였고, 이번에 3.4였고, 결국, 아무튼 갈수록, 전망치를 바꿀 때마다 계속 상향 조정이 아니라 지금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올해 경제도 예상보다 순탄치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물가 상승률 역시도 2%가 안 될 거로 본 거죠. 1% 국제유가 대. 하락세가 예. 워낙 지금 뭐 가파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바닥이 대체 어디일까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물가 상승률도 지금 어쨌든 1.9까지 2%가 아닌 것으로 나왔는데, 참고로 정부가 지금 생각했던 것이 대충 한 3.78 뭐 이 정도였던 것 같고요. 예. 한국은행이 내놨던 건 지금까지 나왔던 경제 전망치 중에 아마 가장 낮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아까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단통법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 단말기 구조, 그러니까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시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성장률을 확 끌어내릴 만큼 수요가 확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그런 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단통법 이전에는 번호 이동이 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번호 이동이 활발하다는 거는 거기에 보조금이 들어가 있던 안 들어가 있지 않던 단말기 매출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네. 단통법 이후에는 확실히 번호 이동이 줄고 그만큼 단말기 매출이 지금 많이 줄어든 그런 결과를 빚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률에 많이 반영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GDP에 영향을 줄 만큼 우리나라 이 단말기 시장 자체가 그만큼 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거품이 있었다는 그런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 단통법 시행으로 따른 그런 영향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시길래 그런가라는 좀 의문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마 그거는 이제 단말기 매출에서 예. 오는 부분이 제일 크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이제 세수가 좀 부족해서 정부가 지출을 많이 못했다. 지출이 줄었죠. 예, 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랬을 것은 같고요. 네. 네, 항상 조금 그러니까 현실보다는 높은 전망치를 내놓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이 네. 3.4%도 다 달성 가능한 것이냐는 의문은 지울 수가 없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 이게 지금 다시 또 재확산되는 분위기인가요? 네, 지금 사실 겨울철만 되면은요. 예. 구제역 또 조류 인플루엔자 네. AI 이 가축들의 이 전염성 질병들이 매년 지금 연례 행사처럼 겨울만 되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올해도 역시 지금 예외는 아니죠. 특히 구제역 같은 경우는 일단 백신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백신 주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야말로 들불처럼 전국적으로 번진다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국지적으로 뭐 안성 또 이 경기 남부와 충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어쨌든 간헐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AI까지 또 지금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가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네. 전국의 닭이라든가 오리, 이 가금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발동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일반 뭐 개인들이 뭐 이동하는 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가축이라든가 이러니까 이 가금류, 닭이라든가 오리를 싣고 차량이 이동하는 경우,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차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대상자를 따진다면은 차량 운전자하고 축산업 종사자들인데 한 10만 6천 명 정도가 대상자고, 해당되는 농장은 한 3만 곳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최근 들어서 전남 무안에서 오리 농장에서 지금 고병원선 AI가 나왔었고요. 또 부산 강서구 있는 오리 농가에서, 또 경기도 안성에 있는 오리 농장에서, 또 경기도 여주에 있는 닭 농장에서
지금 잇따라서 AI 의심 가금류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구제역하고는 좀 다른 것이 구제역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발생했던 지역에 갔다 오면서 묻어가지고 발생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 AI 같은 경우는 철새에 의해서 그렇죠. 전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철새 이동을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염성이 구제역보다는 훨씬 더 높고 파급력도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비상 조치를 내리게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소폭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제가 방송하는 날 오를 때가 있긴 있네요. 몇 번. 그러게요. 네, 네. 올해는 좀 예감이 좋은데요. 근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좀 약세 네,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예. 막판에 좀 반전이 됐습니다. 네. 선물이 좀 반등을 하면서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1914.14포인트 플러스 0.48포인트, 코스닥 시장은 플러스 7.2포인트 오른 581.39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외국인이 2천억 넘게 매도를 했지만 기관이 한 481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요. 개인이 소폭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개인이 매도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이 강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 뭐 시장을 마지막에라도 좀 끌어올린 그런 요인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좀 기술적인 걸까요? 네, 사실 전 개인적으로 유가가 어제 워낙 급등을 해서 예. 오늘 경기 민감지 섹터들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늘 한국 시장이 이제 금통이 때문에, 예. 네, 금통이 때문에 금리를 솔직히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 계속 인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금리를 동결하면서 괜히 뭔가 좀 아쉬운 듯한 느낌을 갖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소비 관련주들이 소폭 좀 밀리면서 좀 약세를 보였고 장 초반에는 좀 경기 민감주 섹터들이 상당히 많이 약했어요. 그래서 화학주하고 정유주 섹터들이 좀 많이 빠졌다가 일정 부분 좀 회복을 하면서 마감 지었는데 금리를 좀 동결하면서 오늘 많이 하락을 한 섹터는 건설 섹터입니다. 네. 역시 건설업종과 은행업종 같은 경우는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이 좀 많이 약하게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건설주 중에서는 현대산업이라든지 현대건설, 뭐 GS건설 등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삼성물산도 좀 많이 하락을 하면서 네. 오늘 시장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는 좀 그동안 최근에 이제 있었던 글로비스랑 관련되어 있었던 지배구조 관련 이슈 때문에 같이 급락을 했었던 삼성 SDS라든지 제일모직, 뭐 CJ, 그다음에 SK CNC 같은 지배구조 관련된 지주회사들이 좀 많이 반등을 해주면서 네. 그 하락폭을 좀 메워준 모습이었습니다. 현대 글로비스하고 현대 모비스는 어땠어요? 네, 오늘 글로비스, 모비스 둘 다 올랐습니다. 네. 모비스는 어제 좀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을 해주면서 플러스 4,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이틀 동안 급락을 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장 초반 23만 원대 초반에서 시작을 해서 상승을 하면서 플러스 6,000원, 23만 7,500원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좀 눈에 띄는 업종이 있었을까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뭐 특이하다라면은 특이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핀테크 관련주들 예.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핀테크가 이렇게 걸쳐있지 않은 종목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뭐 결제주들도 그렇고요. 뭐 플랫폼 업자들도 그렇고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이 대체로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 다음 카카오인데 다음 카카오가 오늘 10,000원이 올랐습니다. 네. 오늘 뭐 네이버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은 관련되어 있는 뭐 핀테크 관련되어 있는 뭐 NHN 엔터라든지 뭐 그 외에 KD 이니시스, 한국사이버결제, 모빌리언스 같은 이런 결제주들이 시장을 계속 좀 주도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네. 단기 짧은 조정을 거치고 좀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세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 지점의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2015년 쉐보레로 새 출발하세요. 지금 스파크 크루즈를 구매하시면 구입 후 3년간 3회까지 엔진오일 무상교환, 거기에 최대 100만 원의 자동차 보험료 지원 혜택 또는 최대 3년의 진정한 1% 저금리 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1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2부에서는요, 지금 오늘의 핫 이슈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아침부터 해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을 더 연장할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각자의 입장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전을 하느냐 연장해서 아니면은 폐로를 하느냐, 그러니까 해체를 하느냐를 놓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이 월성원전 1호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2부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유태인 학습법에 하브루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이뤄 학습하는 옛 유태인 학습 방식인데요. 서로 짝을 지어 대화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어려운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죠. 올해는 우리 이웃들의 무거운 짐들 우리가 조금씩 함께 나눠들면 어떨까요? 대한민국 모든 이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지워지지 않도록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올 한 해 동안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들고 함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아침에 잠 푹 자고 아침밥 먹고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마음껏 운동도 하고 놀고 싶어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성적보다 제 꿈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의 꿈의 씨앗이 희망의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귀 기울여주세요. 이 캠페인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용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쌍충년 혼수 마케팅으로 바빠진 웨딩 업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관계자분하고 잠시 얘기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쌍충년 특수라는 말도 좀 나오던데 요즘 이곳 업계 분위기는 어때요? 올해 쌍충년도 아마 업계 마케팅하는 분들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마케팅용 아닌가. 우리 쪽에서는 올 봄도 결혼한 애들이 너무 많이 안 움직여가지고 모든 업체들이 지금 다 쩔쩔매고 있는데 이건 심각하죠. 이 업계에서 정통으로 웨딩 그 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면은 쌍충년 특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전년 대비 문의하는 예비 부부도 조금 줄어들었나요? 어때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이 되려고 한 시점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결혼하는 애들이 굉장히 없었죠. 작년에는. 더군다나 작년 10월에 결혼 피크철에 그 윤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작년은 많이 어려웠는데 2015년 상반기는 지금 예식장들은 일이 많다고 하는데 뭐 압구정 청담동의 뭐 컨설팅이나 웨딩샵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요. 하루에 한 상담하러 오시는 분 한 몇 쌍 정도예요? 글쎄 예년 같으면은 뭐 주말마다 뭐 10에서 20명 정도 상담 오는 거고 올해는 뭐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작년보다도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방문하는 예비 부부들은 혹시 그런 뭐 쌍춘년이라는 거를 알고서는 이렇게 오시나요? 뭐 알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10명이 상담 오면은 한두 명만 알고 있지 저는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업체에 방문한 예비 부부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신부 예비 신부님 인터뷰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거 상담하러 오셨어요? 저는 드레스가 걱정이 돼서 여기는 드레스를 제작을 한다 그래서 직접 와봤어요. 네, 올해가 쌍춘년이라는 말이 있고 또 쌍춘년은 결혼하면 좋다는 얘기가 있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쌍춘년에 결혼하면 좋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올해가 뭐 쌍춘년이라는 얘기는 확실히 못 들었고요. 그러면은 혹시 뭐 쌍춘년과 관련된 뭐 이벤트 하는 곳이 좀 있던가요? 예시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쌍춘년이라고 해서 예비부가 뭐 빨리 예약을 해가지고 빨리 예약을 저도 뭐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예식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월성 원전 1호기 수면 연장 심사 쟁점은입니다. 수명을 연장하느냐 아니면 폐로를 하느냐. 이 설계 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가 오늘 이 문제를 안건에 올려서 아침부터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찬성과 반대 입장은 또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또 맞는 길인지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서균열 교수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월성 원전 1호기 일단 간단하게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조금 특수한 경우인데요. 네. 그냥 중수로란 말씀 먼저 들으셨을 겁니다. 중수로. 말 그대로 무거운 물인데요. 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연료, 땔감을 보통 농축하는 걸 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그 3 내지 5라고 하는 건 100개 중에 5개가 이제 우리가 쓸만한 235. 근데 이건 그렇지 않고 그냥 광석 그대로 씁니다. 네.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0.7개 한 개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묽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자가 성냥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땔감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성냥이 절대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에서는 성냥이 좀 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중수라면 또 잘 꺼지지 않습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수란 걸 쓰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농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연료가 많이 들어가죠. 뭐 7배 내지 심한 뭐 10배 정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또 사용 후 연료가 또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이게 설계 수명이 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보통 원전의 설계 수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되나요? 먼저 그 언어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수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다 정확한 표현은 운영 허가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30년일 수도 있고 40년일 수도 있고 연장하면 60년, 80년 요즘 또 이제 100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그 설계 수명이라고 좀 잘못 표현되긴 했지만 일단 30년이라고 하는 첫 번째 운영 허가 기간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걸 더 운전할 건지 계속 운전 또는 수명 연장 또는 뭐 운영 허가 갱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할 건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차라리 멈추고 이제는 해체하고 그리고 전력망에서 완전히 떼내고 부지 정리하고 환원을 할 건지 그러니까 녹지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네.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설계 수명이라는 말 자체를 쓰지 않는 게 좋을까요? 네. 적절치 않은 표현인데 그러니까 운영허가 기간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동차처럼 뭐 10년 이런 게 있는 것이죠. 운영허가 기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1차로 2007년에 한번 이 운영허가 기간이 끝났었고 이 연장을 10년 했었던 거죠. 그건 이제 고리 1호기 말씀하시고 월성 1호기는 현재 2012년 끝났고 현재 사실 2년 넘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운명이 결정되기를. 네. 그러면은 이 월성 원전 1호기요. 지금 전문가 검증단인 이거 KINS라고 읽어야 되나요? 예, 하고 민간 검증단, 그러니까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이 두 의견은 완전하게 좀 상반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킨스라고 하는 이제 원자력 안전기술원인데요. 그중에 전문가 집단이죠. 민간 검증단도 그쪽 못지않게 전문가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 양동이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 갖고 조심조심 걸어가면은 흘리지 않아요. 그런데 가다 보면은 사람이란 건 걸릴 수도 있고 잠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럼 흘리게 되죠. 그 물이 가득 차 있는 양동이가 지금 월성 1호기군요. 맞습니다. 그런 대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 조심스럽게 가면은 괜찮습니다만은 사람 이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럴 때 흘릴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게 민간 검증단이고 그렇지 않아. 잘만 하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게 킨스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의견인데 결국 둘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민간 검증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증기 발생기에 그 굉장히 많은 전열관이라는 게 꼽혀 있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과연 모두가 온전할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까지 걱정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안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안심의 문제를 넣고 서로 힘겨루기라기보다는 서로 이제 기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변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양동이라는 것이 물이 가득 차 있는 양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이 어떻느냐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워낙 조심하는 사람이다라면은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지만요.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결국은 자동차하고 운전자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글쎄요, 웬만큼 괜찮아요. 그리고 엔진 보통 우리 4기통, 6기통인데 거기는 380기통을 다 갈았어요. 문제는 운전자가 과연 잘할 수 있느냐. 근데 문제는 이제 운전을 잘 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생겼냐면은 과신하기 시작한 것이죠. 근데 과신하다 보면은 잠깐 부주의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사고, 고장이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과연 그러면은 그 운전원이나 또는 한수원이라고 하는 조직이 이런 그 원전 사실 오래된 건 맞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운전하고 국민 신뢰를 받을 만큼 여태까지 해왔느냐. 그런 점에서 조금은 낙제점은 아니지만 적어도 100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 당국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국민 안심이 확보되지 않은 거죠. 네. 그러면은 아직 지금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놓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얘기는 이것도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사상 최초의 우리나라의 폐로가 시작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합리적으로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면서 더 연장을 할 것이냐. 이 주장들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느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결정이 나야지 되는 그 필연적인 결과가 있는 거고요. 하나는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안전만 따진다면 그리고 운전을 빼고 발전소만 따진다면 가도 좋습니다. 발전소만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운전원, 소위 한수원이 개입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당국이 개입된다면은 폐로가 맞습니다. 딱 한 가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계륵이란 거 아시죠? 닭갈비 하면은 물론 춘천도 생각나시지만 이거는 먹으려고 보니까 살점도 별로 없고 버리자니 아깝고 이게 지금 월성 1호기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렇다면 과연 이거를 버릴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는, 왜냐하면 둘 다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6개월 전에, 그러니까 운전 끝난 다음에 6개월 전에 모든 게 결판 났어야 되는데 벌써 운전 끝난 다음에 26개월 돼 갔습니다. 그 시점을 많이 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버린 거라서 지금은 계속 운전을 하더라도 당국이 주장하는 한손이 생각하는 그런 이윤을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감가상각을 생각해야 되겠고요. 버리자니 물론 그동안에 했던 투자가 7천억 원까지 되는데 아깝다는 것이죠. 이런 궁색한 공지에 몰린 것이죠. 그러면은요, 이게 만약에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계륵이기는 해도 일단 굴러가게 될 테잖아요. 그렇게 되면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10년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게 된다면 물론 이제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은 2025년까지.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이거가 소위 1980년대 출발한 원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 기준은 지금처럼 이렇게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2개, 3개 있어야 그때는 1개 있어도 됐고 그리고 지금 있어야 그때는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기계를 2년 이상 쓰지 않고 있다가 하게 되면은 잔고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통 공학적으로 목욕탕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굉장히 고장이 많습니다. 없어지고 다시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 그 시점에 오기 때문에 고장이 없으리라고 이 새 원전이라고 사실은 고장이 잦습니다. 수리말 섬 원전도 한 달밖에 안 된 원전이었습니다. 새 원전일수록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신중하게 가야지 전부 갈아치웠으니까 이제 안전하니까 회춘했으니까 젊어졌다. 글쎄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지금 확신하고 있는 한수원 측의 얘기는 100% 믿기는 좀 어렵네요.
맞습니다. 말씀 맞는데 네. 과연 그거는 그대로 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론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네.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경제적인 이유로 수면 연장을 얘기하는 쪽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결국 경제에서 출발한 건데요. 네. 그렇다면은 결국은 투자 대비 효과입니다. 네. 그동안에 뭐가 들어갔을까? 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던 7천억 원이 되는 여러 가지 그 압력관, 기타 장비들, 기타 네. 소위 그 제어기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또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잃어버린 26개월. 이거는 예. 분명히 잃어버린 겁니다.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잃게 될까요? 이대로 두면은 현재 이 원전은 당장은 갈 수 있겠지만은 네. 앞으로 자꾸 그 엄격해지는 안전 규제에 맞추려면은 여태까지 들어간 투자가 전부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만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후쿠시마를 걱정한다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아직 투자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네. 예상을 하고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전력. 네. 그렇게 하면은 아마 그 똔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손해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넓게 그리고 길게 봐야 되는데 당장 들어간 것만 갖고 이제 이익이 나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뛰어들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처럼 보면 네. 이렇게 너무 빨리빨리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폐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폐로하는 그 기술 자체가 없고, 네. 그다음에 예산도 지금 책정은 돼 있었으나 네. 다 써버린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폐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던데요. 일단은 두 가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 기금관에서는 물론 네. 예를 들어서 6천억 네.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땔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땔감 양이 골이나 이런 데 비해서 한 10배쯤 됩니다. 네. 이거를 그 안에 계산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굉장히 올라가요. 이건 조가 훌쩍 예. 넘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당장 현금으로 확보되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네. 뭐 한손 잘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당장 써야 될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당연히 이제 그 현금 압박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우리가 당장 시작하는 건 아니다. 네. 5년 또는 8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는 복병이 기술이 아직 없다는 것이죠. 네. 거기에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조금 소리 했던 소위 그 첨단 레이저로 절단하는 이런 기술이 확보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다면은 할 수 네. 없이 외국 기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이게 폐로의 자금에 또 그 부분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기술을 어쨌든 사와야지 될 테니까요. 그렇죠. 없다면. 네. 예. 그러면 이제 투자가 돼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술이 있을 때 사오는 거하고요. 예. 없을 때 사는 거는 글쎄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고리 1호기를 네.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고 네. 어쨌든 개발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1, 2는 아니고 5년도 아닐 것 같고 10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과연 월성 1호기는 기다려주지 않겠죠. 만약에 필요한다고 하면은.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예. 못하는 정말 그런 그 옹색한 네. 지경에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네요. 근데 지금 이제 다른 원전들도 다 가동이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해체를 해야지 되잖아요. 네. 이 해체를 위한 준비는 어떤 것들을 해놔야지 될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체도 미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네. 오랫동안 그냥 천천히 가면 됩니다. 시키는 거죠? 네, 그걸. 시키고 예. 또 시키고 그냥 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연 해체라고 하는데 예. 뭐 그쪽에서는 뭐 몇십 년씩 그냥 둡니다. 그리고 기술이 개발되면 그때 하겠다. 네. 영국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아시다시피 직경 30km 정도 하면은 바로 부산, 예, 울산, 그렇죠. 예. 경북, 경주가 들어옵니다.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또 사치스러움도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즉시 해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일 당장 하는 건 아니고 5년 정도는 소위 엔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네. 어쨌든 월성은 2년 시켰으니까 앞으로 3년 더 네. 시키면 되겠죠. 예. 그 동안에 준비를 하고
기획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거기에 들어가는 38개 정도 아주 중요한 기술이 있는데 17개는 돼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안 돼 있는 기술이 물론 개수로 치는 것보다는 질의 문제인데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경우라도 수입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아마 지금부터 5년 지난 2020년부터는 서서히 해체 작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페루 쪽에 약간 좀 무게중심을 두는 걸로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대 원자핵공학과의 서균열 교수였습니다. 경제의 새로운 트렌드, 빅데이터 경제지도. 숫자를 보는 신기한 세상, 빅데이터 경제입니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세계 최대 가전제품 전시회죠. CES가 개최가 됐었는데 여기서 정말 화두가 됐던 것이 사물 인터넷이었습니다. IoT라고 하죠. 이 스마트폰에 이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로 등장하고 있는 IoT. 이것도 역시 빅데이터가 기반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IoT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신신혜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빅데이터와 함께 IoT가 뜨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관계야?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일단 IoT 설명부터 해주세요. 예, 그 IoT란 인터넷 오브 띵즈의 약자로요. 말 그대로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가전제품, 자동차, 시계, 옷, 가구, 각종 장비 등 모든 사물에 센서나 통신 기능이 연결이 돼가지고요. 이것들이 연결이 되는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개입돼서 그 통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끼리 직접 통신을 하게 되는 것.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람 이렇게도 연결이 됩니다. 네. 그럼 IoT를 좀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주세요. 예, 아마 이제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 그 다음에 스마트 카,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마트 홈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홈은 이제 건설사, 통신사업자, 그다음 가전제품 업체 등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앱을 다운받고 그 앱을 통해서 집 바깥에서 집안의 조명, 가스, 보일러, 세탁기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이제 조절하고 관리하는 때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희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서귀포시나 경북 일부 지역에 이제 스마트팜 서비스라는 걸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농장 안에서 그러면 스마트한 사물 인터넷이 되는 거군요. 예, 이것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비닐하우스 내외부의 온도나 습도 이런 걸 실시간으로 체크해서 급수와 배수, 사료 공급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원격으로 제어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자동차의 경우에는 IoT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원격으로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스마트카가 되면서 자동차 자체도 이제 하나의 컴퓨터가 되고 인터넷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세스 2015 전시회에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보인 이제 새로운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착용하면 운전자의 이제 생체 리듬이나 이 헬스 정보를 관리를 해서 운전자의 이제 생체 정보에 이상이 있거나 심장 박동이 정상이 아니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속도를 줄이고 갓길로 세우도록 하는 기술을 선보이는 등 이 스마트카에서도 이제 IoT가 이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차가 알아서 운전자의 건강도 관리를 해주고 안전도 관리를 하게 되겠군요. 예, 그리고 자율주행까지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IoT와 빅데이터는 어떤 관계인가요? 예, IoT에서는 이제 센서하고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양뿐만 아니라 속도도 이제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새로운 이제 가치나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에 빅데이터가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 사람의 패턴도 찾고 기계의 패턴도 찾고 예를 들면 네. 차량의 패턴도 찾고 이런 것들을 해서 새롭게 이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운영하는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IoT라는 것이 하나의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그걸 잘 하기 위해서 기본을 만들기 위해 빅데이터가 필요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IoT가 본격적으로 이제 구현이 되면은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제 IoT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이제 초연결 사회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이용했던 것들, 뭐 자동차, 뭐 집, 뭐 가전제품 이런 것들에 사용하는 방법들이 다 이제 혁명적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지금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그 IoT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도시 전역에 이제 네트워크를 깔고 그다음에 500여 개의 이제 무선 인터넷 지역을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습 정체나 교통 혼잡, 주차 등의 악명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주차장 바닥에 이제 센서를 부착을 해서 차가 정차를 하면서부터 주차 요금도 징수를 하고요. 그다음에 차가 어디에 주차장이 찾고 어디가 주차장에 자리가 있는지 이런 정보를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알 수 있어서 뭐 도시 혼잡을 14% 정도 개선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뭐 대규모적인 변화도 있고요. 작게는 이제 IoT 센서들이 어디에든 이제 부착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나 노인이 쓰러졌을 때 알려주는 뭐 슬리퍼 네. 그리고 약병에서 약 먹을 시간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포크가 이제 식사를 빠르게 한 거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고음을 알려주는 등 이제 우리 삶에 네. 아주 밀접한 제품들에도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포크 만드는 업체를 구글이 인수했던가 그런 것 같은데, 예. 이미 이제 많이들 등장을 하고 있는데, 국내의 상황은 어떤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예, 그 세계적인 조사 기관에 따르면 이제 IoT는 매년 30% 이상씩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러한 성장에 따라서 이제 유럽에 있는 EU에서도 사물 인터넷 액션 플랜이라고 발표해서 대대적인 이제 시범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미국도 사물 인터넷을 이제 혁신적인 파괴 기술이라고 소개하면서 적극적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미래창조과학부 등에서 신산업 육성 전략에 올해 이제 빅데이터와 사물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포함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업계 차원에서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17년까지 모든 TV를 그리고 2020년까지 모든 가전제품을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통신업체들도 이제 지금까지 그냥 통신 사업만 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탈통신 사업의 일환으로 이런 IoT와 빅데이터를 역점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언제까지는 얼마 규모의 시장, 뭐 이런 그 전망치들도 나와 있나요? 예, 현재 전망치를 보면은 앞으로 5년간 이제 그 IoT 시장은 약 3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 세계적으로요? 예. 네, 전 세계적으로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최대 한 2천억 달러 이상의 또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 IoT가 빠르게 전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좀 삐딱한 기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먹는 걸 체크해주는 포크 이런 게 반갑지가 않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든 사물에 센싱이 되고요. 알려져서 어디에 정보가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을 하면 그만큼 편리해지는 것도 있지만요. 이런 또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 대한 정보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수집되고 관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안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센서를 조작하면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어서 오히려 이제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oT를 확산하는 전략하고 함께 보안도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발전시켜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그럼 이 보안 안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좀 뭐 특별하게 여기에 관련된 법 제도 같은 것들은 좀 마련을 해뒀나요?
지금 그 IoT 계획들을 수립하면서요. 네. 거기 IoT나 이런 센서에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보안 침해의 위험이 있는지, 예.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쌓이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금 정리를 해서 보안과 관련된 대책들도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신의 한국정보화진흥원 부장이었습니다. BMW 엑스드라이브가 알려드리는 교통정보 김유리입니다. 갑작스런 폭설로 도로 곳곳이 빙판길입니다. 교통안전에 당신에게 날씨는 두려움입니까? 즐거움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지능적으로 대응하는 BMW 엑스드라이브. 드라이빙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가계부채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여러 가지로 대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민을 해서 내놓으려고 하는 것은요,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딱 들으면은 고정금리로 받게 되니까 금리가 변동하지 않아서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고정금리로 받았다가 나중에 변동금리가 되면 지금이 초저금리니까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빚부담이 더 커지겠죠. 그런데도 왜 이런 고정금리 정책을 그냥 용인을 하고 있는 것인지가 좀 궁금하네요. 3부에서 이 고정금리 확대 정책이 결국 빚을 더 양산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2부에서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이 의견을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 한 분을 추첨을 해서요. 3월 12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가 되는 앵그르에서 칸단스키까지 전 관람 티켓 2장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해체냐 수명 연장이냐 여러분의 의견을 샵의 0945번으로 보내주십시오. 내신 뉴스 듣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